이 나라에서는 물을 핸드폰으로 삽니다. 나머지의 한 와인 농장의 주인이 아침에 앱을 엽니다. 5메가리터. 올해 포도밭에 필요한 물입니다. 주문을 넣으면 400km 떨어진 뉴사우스웨일스 살롱가에서 물이 넘어옵니다. 그 살롱가는 원래 농사를 안 짓기로 했습니다. 물값이 높으니까 쌀을 키우는 것보다 물을 파는 게 더 남는 겁니다. 이게 호주의 물시장입니다. 물을 토지에서 떼어내서 독립된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고 선물 계약도 하고 브로커와 거래소도 있습니다. 연간 거래 규모만 5조 원 이상, 물 권리의 총 시장 가치는 약 30조 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물거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강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져볼 질문은 하나입니다. 물의 가격을 매기면 농업은 더 효율적이 됩니까? 아니면 더 불평등해집니까? 안녕하세요. 농업식 채널 지타의 남작입니다. 호주 농업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2025년 26년 회계연도 기준 농업 생산 총액이 1014억 호주 달러. 이건 호주 정부가 2030년에나 달성할 거라 예상했던 목표였습니다. 4년 일찍 그 목표를 달성한 거죠. 겉으로는 역대 최고 호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나온 다른 보고서를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OECD가 발표한 2025년 호주 농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호주 농업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 0.6%입니다. 대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호주는 지난 10년 동안 생산성이 마이너스 0.6%였던 거죠. 100조 원을 벌면서 효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역설의 답이 오늘 이야기할 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걸 알면 호주 농업을 보는 눈이 아마 많이 바뀔지도 모르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직접 연결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입 통계를 보면은 한국이 농산물과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호주는 3위입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다음이었죠. 호주산 밀이 우리 빵과 라면이 되고 있고요. 호주산 쇠고기가 마트 냉장고에 놓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밥상의 상류에서 약간 윗단에서 일어나는 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7월 호주 정부가 물 시장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합니다. 물 중개인 의무 규범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물 시장에도 금융 규제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물투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호주하면 광활한 목전과 밀밭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35배. 그런데 이 거대한 땅의 대부분에는 물이 없습니다. 호주는 남극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입니다. 강수량이 연 500mm 이하인 지역이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사람이 사는 대륙 중 이 정도로 건조한 곳은 없죠. 그래서 호주 농업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뉩니다. 하나는 비가 오는 만큼 짓는 천수답 농업, 동남부 해안과 서부 일부에서 밀보리 양을 키웁니다. 넓은 땅에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구조인 거죠. 다른 하나는 관계농업. 물을 끌어와 가지고 포도, 아몬드, 면화, 쌀 같은 고부가 가치 작물을 키웁니다. 이 관계농업의 심장이 머레이 달링 분지입니다. 머레이 달링은 23개의 강이 모이는 호주에서 가장 큰 수계입니다. 호주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호주 농가의 4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호주 관계 면적의 3분의 2가 여기에 있고 농업 수출 소득의 약 40%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강 하나가 호주 농업의 밥그릇인 셈이죠. 그런데 이 밥그릇은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수계 중 하나입니다. 엘니뇨가 일어나는 해에는 극심한 가뭄이 오고요. 라니냐 해에는 또 홍수가 집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밀레니엄 가뭄 때는 머레이 강 하구 유량이 96%까지 줄었습니다. 좋을 때는 넘치고 나쁠 때는 바닥나는 구조.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호주는 한 가지 질문에 직면했죠. 한정된 물을 어떻게, 누가 나눌 것인가? 여기서 잠깐 한국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도 물이 농업의 핵심 제약사항이긴 합니다. 논농사가 전체 농업 용수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고요. OECD에 따르면 한국 농업 지원 예산의 52%가 관계 인프라 유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을 국가 관리하고 배분합니다. 물의 시장 가격 자체가 없죠. 그래서 물을 돈 주고 산다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호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이야기를 19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호주의 물 관리는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정부가 댐을 짓고 수로를 파고 농민에게 물을 나눠줬습니다. 물은 토지에 어떻게 보면 묶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땅을 사면 물도 따라오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퍼졌다는 겁니다. 머레이 달링 분지에서 관계를 위해 가지고 빼내가는 물이 유입량의 7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말라갔고 염분이 올라가고 습지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호주 정부는 근본적인 전환을 결정합니다.
물을 토지에서 떼어내기로 한 거죠. 분리한 겁니다. 영어로는 언번들링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로 묶여 있던 토지 소유권과 물 사용권을 둘로 쪼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토지 소유권과 물 사용권이라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캡앤 트레이드 시스템을 붙였습니다. 캡앤 트레이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전체 취수량을 상한 캡으로 걸고요. 그 안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죠. 캡앤 트레이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에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는 데는 얼마만큼의 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것보다 더 쓸 때는 돈 주고 샀어야 되고, 만약에 물을 적게 쓰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인제 팔게 만드는 거죠. 이걸 캡 앤 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세계에서 가장 큰 물 시장입니다. 뭐 탄소 시장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구조를 조금 더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호주 물 시장에는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권리, 워터 인타이틀먼트입니다. 이건 매년 물을 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아마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받았겠죠. 뭐 부동산과 같은 겁니다. 사고 팔 수도 있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물 배당, 워터 알로케이션입니다. 매년 기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받는 물의 양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오면 배당이 높고 가뭄이면 배당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 배당도 그에 한해 거래가 됩니다. 이 시스템이 호주 농업의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물이 돈을 더 잘 버는 작물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머레이 달링 분지에서 아몬드 재배 면적은 2000년에 3,500헥타르에서 2018년 4만 5천 헥타르로 약 13배나 늘었습니다. 빅토리아 머레이 지역의 아몬드 물 사용량은 20년 동안 185%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쌀은 기회주의적 작물이 됐습니다. 물값이 쌀 때만 짓는 거죠. 물값이 싸면 농사 대신에 물을 파는 게 더 큰 이익이 나니까 말이죠. 면화가 쌀을 밀어내고 분지 최대 관계 팥작물이 됐습니다. 목초지는 줄어들었고 낙농업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이 물을 재분배한 결과 같은 양의 물로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경작 교과서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죠. 비교를 하나 해볼까요? 한국에서 농업용수는 사실상 무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댐과 저수지를 운영하고 가격 신호 없이 배분합니다. 물에 가격이 없으니까 시장이 작동할 수가 없겠죠. 호주와 한국은 같은 자원을 완전히 다른 논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시장이, 하나는 국가가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물시장의 작동 원리를 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죠. 물이 효율적으로 돈이 되는 곳으로 배분되고 고부가가치 작물이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경제적 가격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치르고 있는 대가, 그 가격 말입니다. 첫 번째 대가는 강 자체가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레이 달링 분지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종합생태조사에서는 23개 유역 중에서 21개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판정됐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달린강에서 대규모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고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산소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죽은 물고기 영상이 호주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죠. 원인은 과잉 치수하고 가뭄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호주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분지 계획은 환경에 연간 2750기가리터의 물을 돌려보내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의 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2024년까지 완료해야 했는데 2027년으로 연장됐고요. 두 번째 대가는 물 귀족의 등장입니다. 물 권리가 자산이 되면서 금융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돈이 된다고 본 거죠. 알고리즘으로 기상예보, 강유량, 농민 부채 수준을 분석해가지고 물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가 생겼습니다. 가뭄이 오면은 물값이 폭등합니다. 그때 물을 가지고 있는 쪽은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2019년 가뭄기에는 물 배당 가격이 메가리터당 805달러를 넘었습니다. 평년의 10배입니다. 대형 아몬드 농장하고 면화 농장은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싼 작물이니까요. 그런데 소규모 농가와 낙농업자는 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 24년 기준 머레이 달링 분지의 물 권리의 12.3%를 외국 있는 투자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가, 아까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숫자입니다. 0.2%. 호주 원주민, 영어로 퍼스트 네이션스는 호주 전체 토지의 40%에 대해 원주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토지 반환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 권리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전체 0.2% 미만입니다. 연구자들이 더 정밀하게 계산한 수치를 보면은 머레이 달링 분지 전체에서 원주민이 보유한 지표수 권리는 0.17%, 지하수는 0.002%입니다. 토지의 40%는 돌려받았지만 물은 0.2%도 채 안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뉴 사우스 웨일스 머레이 달링 지역에서 원주민이 보유한 물 권리는 오히려 17%나 감소했습니다. 물을 시장에 맡겼더니 물은 돈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원주민은 토지 반환 혁명의 바깥에 있었던 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밀려났죠.
호주 정부는 2023년부터 원주민 물 관리 프로그램에 1억 1천만 호주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은 물 관리 전체 시장 가치 319억 달러에 비하면은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점에서 한국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한국은 물 시장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물투기나 물규적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격 신호가 없으니까 물 낭비를 시장이 교정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주 물시장은 문제가 있지만은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CFA 인스티튜트가 호주 물 권리를 대체 자산, 얼터너티브 에셋 클래스로 분류한 논문을 냈습니다. 물 권리의 특성이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가지고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물 권리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랐고 연약 4%의 임대 수익을 났습니다. 기후변화로 물이 더 귀해질수록 이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물시장 주변에는 주식시장과 비슷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워터파인드라는 회사는 2003년에 설립됐는데 물 중개 플랫폼입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브로커, 애널리스트, 알고리즘 트레이드까지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물 중개인 의무 규범이 발효됐습니다. ACCC,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물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감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물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물시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입니다. 2020년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218%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보리에는 80%, 쇠고기는 수입 제한을 걸었고요. 호주 농산물의 주요 통로가 한꺼번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호주 농업은 빠르게 전환했죠. 와인은 인도, 영국, 미국으로, 보리는 동남아, 중동으로 수출이 분산됐습니다. 이 전환이 가능했던 구조적 이유 중 하나가 물 시장입니다. 물을 재분배해서 새로운 수요에 맞는 작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거죠. 2024년 11월 호주는 중동과 첫 FTA로 UAE와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합니다. 중동의 할랄 식품 시장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타트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팜 로보틱스는 소형 자율 농기계를 군집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대형 트랙터 한 대 대신에 소형 로봇 여러 대가 나눠서 움직여가지고 토양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제초제 사용을 동시에 줄입니다. 카레스태그는 스마트 축산 규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나 큐어 양에 달린 태그를 통해 가지고 위치하고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을 개별 관리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정부도 종잣돈을 냈습니다. 미래 가문 펀드라는 건데 5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1억 달러의 수익금을 농가의 기후 적응 기술과 지역 회복력 프로그램에 투입합니다. 돈이 호주 농업에 몰리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물시장이라는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수요 변화에 맞춰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이 투자들이 보는 호주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이 유연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한계를 보겠습니다. 가능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후 변동성이 커질수록 물 시장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가뭄이 오면은 물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재분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시장과의 연동 가능성도 있고요. 호주의 탄소 크레딧과 물 권리를 결합한 자연 자본 투자 구조가 실험 단계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도 일시적 우회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으로 굳어지고 있고요. UAE에 이어 가지고 인도와도 FTA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물 시장이 이 전환 인프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한계도 분명합니다. 물이 아예 없으면 사실 거래할 것도 없습니다. 2024년, 25년 모레이 달링 주요 저수지의 수위는 5년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밀레니엄 가뭄 수준의 상황이 더 자주 올 가능성도 기후 모델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형평성 문제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이 대형 농장하고 금융 투자자에게 집중도는 구조가 고착되면 소규모 농가라든가 지역 커뮤니티의 물 접근성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호주농업 R&D 투자는 연 35 호주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20년째 정체이거나 하락 중입니다. 물 시장이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긴 하지만은 새로운 생산성 도약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바로 응애라는 변수까지 끼어들었습니다. 2022년 호주에 상륙한 이 기생충은 꿀벌을 죽입니다. 호주는 이 응애를 박멸하는 걸 포기했고요. 사실 응애는 한번 들으면 박멸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 꿀벌의 95%가 3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작물의 35%가 꿀벌 수분에 의존하는데 물 시장의 최대 수혜 작물인 아몬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물 시장이 키워온 산업을 벌이 없어가지고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시스템의 미래는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엘니노의 주기와 기후 변동성의 진폭, 그리고 물 시장 규제 개혁이 효율과 형평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이겠죠. 저는 가능성과 한계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물을 시장에 맡긴 것이 호주농업의 유연성을 만들었지만은 그 유연성의 대가가 강의 건강성과 공동체의 형평성이었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이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접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우드산 밀을 110만 톤 수입했습니다. 쇠고기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수입 쇠고기의 상당 부분이 사실 우드산이죠. 한 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이후 양국 교역은 330억 달러에서 71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이 숫자 뒤에는 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호주산 밀과 쇠고기의 상당 부분이 머레이 달링 분지에 물로 만들어집니다. 이 강의 물이 마르는 해에 우리 밥상의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식량 수입 공급처를 타격하려 할 때 그 공급처의 물 사정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 싶겠죠.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핵심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의 가격을 매기면 효율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효율과 형평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호주는 그 실험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전히 답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답이 없는 질문인지도 모르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나라의 농업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식 채널 짓다의 남자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